안녕하세요. 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입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가끔 듣는 얘기가 목소리가 너무 나긋해서 졸려서 잠이 안 오실 때 들으신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농담으로 많은 분들의 불면증을 이 금융서적으로 혹은 금융 이야기로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농담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면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잠이 오셔서 좋고, 혹시 계속 듣게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내용의 책을 알게 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도 저도 아니게 한 반쯤 졸린 상태에서 들으시면 혹시 약간이라도 내용이 기억나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워런 버핏 바이블, 워런 버핏 on Business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구성은 워런 버핏의 주주서신에다가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더웨이의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질의응답 시간에 나오는 온갖 지혜로운 얘기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추천드리는 책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읽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동차에서 혹은 침대에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으시다가 주무셔도 무관합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치즈, 2003년에 쓴 글입니다. 2003년에는 웰스파고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5대 종목의 보유 수량이 바뀐 시점은 코카콜라는 94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98년, 질레트는 89년, 워싱턴 포스트는 73년, 무디스는 20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중개인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포트폴리오를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기업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가는 그 탁월함을 반영할 뿐입니다. 작년에 모두 내재 가치가 대폭 증가한 기업들이죠. 이런 사고방식의 당연한 결과로 지난번 거품이 발생했을 때 나는 대량 보유하던 종목을 팔지 않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현재 이들 종목의 주가가 내재 가치를 충분하게 반영한 수준이라면 4년 전 내재 가치는 더 낮고 주가는 훨씬 높았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나 역시 궁금합니다. 2002년에는 정크본드가 매우 싸져서 약 80억 달러어치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상황이 급변한 탓에 지금은 이 섹터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잡초였는데 오늘은 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듭 강조했지만 버크셔의 실현이익은 실적 분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장부에는 막대한 미실현 이익이 있지만 우리가 특정 시점의 실적을 조절하려고 이익 실현 시점과 방식을 정한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투자 활동의 다양성에 관심이 있을 터이므로 2003년에 보고한 이익을 유형별로 다음 표에 정리했습니다. 보통주에서 나온 이익은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주요 종목을 팔아 실현한 매도 차익이 아닙니다. 국채에서 얻은 이익은 국채 스트립스라는 것은 중도에 상환되는 이자가 없어서 같은 만기 채권 중 금리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국채를 의미합니다. 이 스트립을 매각하고 우리 금융 및 금융상품 부서가 특정 전략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정크본드는 일부 종목만 팔고 대부분 계속 보유 중입니다. 정크본드에서 나온 나머지 이익은 발행자의 수의 상환이나 만기 상환 결과입니다. 2002년 나는 난생처음 외환시장에 진입했고 2003년에는 외환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갈수록 달러를 비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묘지에는 특히 거시경제 예측자들에게 방대한 면적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묘지가 굉장히 크다. 예언자들이 죽기 쉽고 또 변명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버크셔는 거시경제를 예측한 적도 거의 없고 거시경제 예측이 계속 성공한 사람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버크셔의 자산 대부분을 미국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 탓에 미국에 대한 막대한 청구권과 소유권이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자산을 한동안은 외국인들이 왕성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말 외국인들이 미국 자산에 질리기 시작했고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율로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달러는 계속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골치 아픈 문제는 절대 외환시장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미국인이므로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2003년 11월 10일 포춘에 기고한 글에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찰리 먼거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나의 경고는 쓸데없는 짓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미국은 활력과 회복력을 과시하면서 회의론자들을 거듭 웃음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벅셔가 보유한 달러 표시 현금성 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여기서 10억 달러는 항상 한화로 한 1조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십억 달러라는 거는 몇 조 원에 다다른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외환계약을 통해서 우리 포지션 일부라도 해지해 두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회계 규정에 의하면 외환계약은 만기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가치가 변동할 때마다 즉시 자본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변동 사항은 분기마다 우리 손익계산서에 금융 및 금융상품 부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말 현재 우리가 맺은 외환계약은 모두 약 120억 달러이며 10억 달러가 1조 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약 12조 원 정도 5개 통화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2년에 정크본드를 매입할 때도 가능하면 유로 표시물을 사들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유로 표시 정크본드는 약 10억 달러입니다.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자동을 쌓는 포지션은 미국 국채로서 단기 국채를 사거나 환매계약, 레포라고 하죠. 환매계약을 합니다. 이들 상품의 수익률이 아무리 낮아도 수익을 조금 더 높이려고 신용기준을 완화하거나 만기를 늘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찰리와 나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수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행위는 가끔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2004년에 쓴 내 눈의 콩깍지.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을 보면서 차트 패턴이나 주식 중개인의 의견이나 단기 이익 추정치에 따라 매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찰리와 나는 그런 변수들을 무시하며 보유 주식을 회사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봅니다. 이런 관점 차이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방식은 19세 이후 내 투자 활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벤저민 그레햄의 현명한 투자자, The Intelligent Investor를 읽을 때 내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도 난 주식시장에 매료되었지만 투자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들인 이후 4대 종목의 실적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4대 종목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질레트, 웰스파고를 얘기합니다. 우린 4대 종목에 38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88년 5월부터 2003년 10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금액 가중 매입일은 92년 7월입니다. 따라서 2004년 현재 우리가 이들 기업 지분을 보유한 기간은 약 12.5년입니다. 2004년 이들 기업의 이익 중 벅셔의 몫은 12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이익은 정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레트와 웰스파고가 옵션 비용을 계산해서 누락했으므로 이익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카콜라의 일회성 삼각 탓에 이익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4대 기업의 이익 중 우리 몫은 거의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금은 매입 원가의 약 31.3%에 이릅니다. 우리가 받은 현금 배당도 계속 증가해 2004년까지 받은 총액이 4억 3,400만 달러로서 매입 원가의 약 11.3%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대 종목의 실적이 극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만족스러운 정도입니다. 4대 종목의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매입한 이후 PER이 높아진 탓에 주가 상승률이 이익 성장률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그러나 연간 기준으로 보면 사업 실적과 주가 흐름은 자주 따로 놀았고 간혹 괴리가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거품이 크게 발생할 때는 주가 상승률이 사업 실적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붕괴한 후에는 반대가 되었죠. 내가 이런 등락을 포착해서 매매했다면 벅셔의 실적이 틀림없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잘 보이는 백미러를 통해 시장을 보면 항상 쉬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응시할 수밖에 없는 전면 유리는 항상 뿌옇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포지션 규모가 거대해서 시장 등락에 따라 민첩하게 비중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거품이 발생해 주가가 쌍코피 터질 정도로 지나치게 올랐을 때도 내가 수수방관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당시 나는 우리 보유 종목 일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했지만 그 과대평가 수준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나는 행동해야 할 때 말만 앞세웠습니다. 이제 찰리와 나는 조금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수익률이 보잘것없는 현금성 자산을 430억 달러나 깔고 앉은 현재 상황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장 주식의 지분 일부를 사들이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대기업을 추가로 인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일 때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뉴턴의 제4운동 법칙, 2005년에 쓴 거죠. 그동안 버크셔 등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돈을 벌었습니다. 예컨대 1899년 12월 31일부터 1999년 11월 31일까지 1세기 동안 다우진수가 66에서 1만 1497로 상승했습니다. 괄호 열고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연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답은 섹션 끝에 있는데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1세기 동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례적으로 좋아서 투자자들이 그 번영의 흐름에 편승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주주들은 계속 자해를 하는 탓에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인 진실에서 시작합니다. 회사가 파산해서 그 손실을 채권자들이 떠안게 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전체 투자자가 지금부터 심판의 날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이익은 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입니다. 물론 똑똑하거나 운 좋은 투자자 A가 어리석거나 운 나쁜 투자자 B에게 손실을 떠안기면서 평균보다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모든 투자자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누군가 주식을 받아주어야만 팔고 시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한 투자자가 비싸게 팔면 다른 투자자는 비싸게 사야 합니다. 투자자 전체로 보면 기업이 번 돈 이상을 기업으로부터 빼내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소나기처럼 쏟아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실제로는 마찰 비용 탓에 투자자들이 버는 돈은 기업이 버는 금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요점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마찰 비용이 증가한 탓에 현재 투자자들의 수익은 과거 투자자들보다 훨씬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찰 비용이 급증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문이 모든 미국 기업을 계속 소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가문을 고트락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면 이 가문의 재산은 전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만큼 대를 이어 계속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이 금액은 매년 약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당연히 이 가문은 이 돈 일부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저축한 돈은 꾸준히 복리로 증식됩니다. 고트락스 가문 사람들의 재산은 모두 똑같은 속도로 증가하며 모두가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이제 입심 좋은 조력자들이 가문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면 친척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브로커 조력자들은 수수료를 받고 이런 거래를 도와줍니다. 고트락스 가문은 여전히 모든 미국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래를 해도 가문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따라서 가문이 매년 벌어들인 재산은 미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에서 수수료만큼 감소합니다.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가문의 몫은 줄어들고 조력자들이 받아가는 몫은 늘어납니다. 브로커 조력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거래가 활발해야 유리하므로 온갖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가문 사람들이 자주 거래하도록 부추깁니다. 얼마 후 가문 사람들 대부분은 친척 누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조력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가문 사람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현재 방식으로는 절대 친척들을 앞설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같은 펀드 매니저를 고용해서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이 펀드 매니저 조력자들도 여전히 브로커 조력자들을 통해 매매를 실행합니다. 브로커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거래량을 늘리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파이에서 더 큰 몫이 두 조력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가문 사람들은 더욱 실망합니다. 가문 사람들 각자 전문가를 고용했는데도 가문 전체의 재정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물론 조력을 더 받아야겠죠? 이번에는 재무설계사와 기관 컨설턴트들이 나타나서 펀드 매니저 조력자 선정에 대해 조언해 줍니다. 좋은 종목 고르기도 어렵고 유능한 펀드 매니저 고르기도 어려워서 혼란에 빠진 가문 사람들은 이들의 조력을 또 환영합니다. 그러면 유능한 컨설턴트 고르기는 쉬울까요? 그러나 고트락스 가문 사람들에게는 해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컨설턴트 조력자들이 해답을 알려줄 리도 없고요. 이제 값비싼 세 종류의 조력자들을 부양하게 된 고트락스 가문은 실적이 더 나빠졌고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진 듯한 시점에 네 번째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허풍쟁이 조력자들입니다. 이들은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기존 조력자들, 브로커, 펀드 매니저, 컨설턴트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이들이 일하는 신용만 내기 때문이라고요. 허풍쟁이 조력자들이 말합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놀랄 만큼 단순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돈을 더 주는 방법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허풍쟁이 조력자들은 정말로 친척들을 누르려면 높은 고정 보수에 더해서 막대한 성과 보수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근데 일부 허풍쟁이 조력자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라는 매력적인 이름으로 옷만 갈아입은 기존의 펀드 매니저 조력자가 같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조력자들은 옷을 갈아입는 행위가 지극히 중요하다고 장담합니다. 온순한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 복장으로 갈아입으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펀드도 명칭을 바꾸면 마법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안심한 가문 사람들은 보수를 높여주기로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전에는 주주들이 흔들의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기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모두 받았지만
이제는 조력자들에게 넘어가는 몫이 급증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익 분배 방식이 문제입니다. 조력자들이 똑똑하거나 운이 좋으면 막대한 성과급을 받지만 조력자들이 멍청하거나 운이 나쁘면 또는 사기꾼이면 가문 사람들은 높은 고정보수에 더해서 손실까지 모두 떠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전 앞면이 나오면 조력자들이 막대한 보수를 받고 동전 뒷면이 나오면 고트락스 가문이 손실을 보는 계약이 증가하면서 가문 사람들은 공경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온갖 마찰 비용은 미국 기업 이익의 20%를 훌쩍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조력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 탓에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이익이 20%나 감소합니다. 오래전 아이작 뉴턴 경은 천재성을 발휘해 3가지 운동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능도 투자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의 회사 거품 사건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더군요. 아이작 뉴턴이 이 손실로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4번째 운동 법칙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투자자 전체로 보면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수익은 감소한다 라는 법칙 말입니다. 섹션 시작 부분에서 낸 문제의 답입니다. 20세기 동안 다우지수가 65.73에서 11,497.12까지 상승했는데 이때 연복리 수익률은 5.3%였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은 그동안 배당도 받았을 것입니다. 21세기에도 똑같은 수익률이 나오려면 다우지수는 2099년 12월 31일 정확하게 201만 1011.23까지 상승해야 합니다. 간단히 200만이라고 해둡시다. 금세기 들어 6년이 지났지만 아직 다우지수는 전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에 쓴 대학을 나오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글입니다. 작년에 90세가 된 나의 오랜 친구 월터 실러스 이야기입니다. 월터는 1956년에서부터 2002년에 투자조합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운용했는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주지 못하면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성과를 보고 나서 뒤늦게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50년 전 세인트루이스의 한 가족이 정직하고 유능한 펀드 매니저를 찾았을 때 내가 추천해준 사람은 월터뿐이었습니다. 월터는 MBA는커녕 대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6년 그의 사무실에는 파일 캐비넷이 하나였습니다. 이후 무섭게 늘어나서 2002년에는 4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서도 사무원도 격리사원도 두지 않았습니다. 동료라고는 노스캐롤라이나 미술대학을 졸업한 그의 아들 에드윈 뿐이었습니다. 월터와 에드윈은 내부 정보라면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외부 정보조차 가끔 사용할 뿐이었고 주로 월터가 벤자민 그레임 밑에서 일하면서 배운 단순한 통계 기법으로 종목을 골랐습니다. 89년에 Outstanding Investors Digest가 당신의 투자 기법을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에드윈은 싼 주식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기술적 분석, 거시경제, 복잡한 알고리즘 등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월터는 실제적 위험, 즉 영구적 원금 손실로 정의하는 것을 이런 실제적 위험이 없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47년 동안 S&P 500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따분한 종목 약 1000개에 투자해서 올린 실적이란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몇몇 대박 종목으로 이룬 성과가 아닙니다. 장담하건대 펀드 매니저 수백만 명이 무작위로 종목을 선정하거나 월터가 주식을 살 때 그 주식을 따라 사거나 월터가 주식을 팔 때 그 주식을 따라서 팔았어도 가장 운 좋은 사람조차 그의 실적 근처에도 못 갔을 것입니다. 월터가 47년 동안 올린 실적이 단순히 운이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월터의 실적을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한 시점은 1984년입니다. 당시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대부분 주요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투자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주가는 언제든 명백하게 잘못 형성되는 일이 없으므로 공개 정보만 이용해서는 운 좋은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실적을 얻을 수 없다고 이 가설은 가정합니다. 23년 전 내가 월터를 언급했을 때 그의 실적은 이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되었습니다. 이 새롭고도 중요한 반증이 드러났을 때 학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의 반응은 너무도 인간적이었습니다. 마음을 여는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알기로 월터의 실적을 분석해서 그들이 소중한 이론을 검증해본 학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학 교수들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서만큼이나 확실한 것처럼 계속 신나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효율적 시장 가설에 무례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제무학 강사가 교수로 승진할 가능성은 갈릴레오가 교황으로 선출될 가능성만큼이나 희박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학생이 모든 주가는 항상 올바르며 혹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명백하게 틀리지는 않았으며 주식 가치를 평가해도 소용없다고 배운 다음 사회로 배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월터는 계속 시장 실적을 뛰어넘었는데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잘못 배운 덕분에 한결 쉬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르친다면 해운업자는 사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월터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이 그의 투자조합 고객들에게는 천만다행입니다. 2006년에 쓴 벅셔의 후계자 조건. 저희도 말했지만 버크셔에는 나를 대신해서 CEO가 될 탁월한 후보자가 3사람이나 있습니다. 이 사회는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누가 CEO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3사람 모두 나보다 훨씬 젊습니다. 이사들은 후계자가 나보다 더 오래 근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투자 부분에 대해서 후계 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력은 이렇습니다. 한때는 투자 업무를 찰리가 대신할 예정이었고 더 최근에는 루 심슨이 대신할 예정이었습니다. 루는 가이코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장기간 탁월한 실적을 기록한 투자의 달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 겨우 6살 젊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면 단기간은 그가 나를 대신해서 탁월한 실적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10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난 찰리와 루의 도움을 받아 이사회에서 수립한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난 대규모 포트폴리오 운용 능력을 갖춘 젊은이를 고용할 것이며 때가 오면 그가 내 뒤를 이어 벅셔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선정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후자들을 확보할 것입니다. 적임자를 고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투자 실적이 뛰어난 사람 중 똑똑한 사람을 고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투자에 성공하려면 훌륭한 최근 실적과 지능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이상하고 심지어 기괴한 행동까지 드러냅니다. 큰 실수 한 번으로 장기간 쌓아 올린 성공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례없는 위험까지도 인지해서 피하는 유전적 감각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금융기관들이 흔히 사용하는 모형으로는 투자 전략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질도 중요합니다. 독립적 사고, 안정된 심리, 인간과 기관의 행태를 예리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장기 투자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매우 똑똑하지만 이런 장점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문제는 그를 계속 잡아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력서에 벅셔 근무 경력을 추가하면 펀드 매니저의 상품성이 대폭 높아집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훨씬 많은 보수를 주겠다고 유혹해도 우리가 그를 계속 잡아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1979년 잭 버언과 나는 루 심슨이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초과 수익을 올리면 높은 보수를 주는 계약을 그와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그는 계속 높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루는 오래전에 다른 회사로 옮겨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훨씬 많은 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가 오로지 돈이었다면 그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는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루와 같은 젊은이를 한두 사람 찾아야 합니다. 2010년 신인 유망주 발굴. 2007년 나는 찰리와 루와 내가 떠나면 자리를 메워줄 젊은 펀드 매니저 한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CEO 업무를 맡아줄 탁월한 후보는 여럿 확보했지만 투자 업무를 뒷받침할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실적이 탁월한 펀드 매니저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실적이 중요하긴 해도 미래 실적을 전망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 실적을 달성한 과정도 중요하고 위험, 흔히 학교에서 사용하는 베타로 측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위험에 대한 이해와 예리한 감각도 중요합니다. 위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경제 시나리오가 미칠 영향을 예상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한 직업을 뛰어넘는 사명감으로 벅셔에 근무할 사람을 원했습니다. 찰리와 내가 만나보니 토드 컴스는 우리 요건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드도 급여에 대해서 S&P 대비 실적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2연가 손실 2월을 인정해 급격한 실적 변동 때문에 부당하게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헤지펀드계에서는 그동안 무한 책임 사원들이 부당한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실적이 좋을 때 막대한 보수를 챙긴 다음에 실적이 나빠졌을 때 떠나버린 탓에 유한 책임 사원들은 초기에 얻었던 이익을 상실했습니다. 때론 이런 무한 책임 사원들이 과거 손실도 메우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새 펀드를 만들어 또다시 이익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펀드 매니저들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봉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CEO로 있는 한 난 주식과 채권을 포함해서 벅셔의 보유자산 대부분을 계속 운용할 것입니다. 토드는 처음에는 펀드 10에서 30억 달러를 운용하고 해마다 운용 규모를 다시 정할 것입니다. 그는 주식에 주력하게 되지만 업무를 주식 투자에만 한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펀드 상담사들은 흔히 롱숏, 매크로, 국제 주식 같은 스타일 박스를 애용합니다. 그러나 벅셔가 사용하는 유일한 스타일 박스는 현명함, 스마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적절한 인재를 발견하면 펀드 매니저를 한두 사람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펀드 매니저의 성과급 중 80%는 각자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20%는 다른 펀드 매니저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과에 크게 보상하면서도 경쟁보다는 협력을 촉진하는 보상 시스템을 원합니다.
찰리와 내가 벅셔를 떠난 다음에는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CEO와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포트폴리오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기업 인수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므로 인수 후보 기업을 분석할 때는 우리 펀드 매니저들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의결권을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사회가 주요 인수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기업, 종기업, 끔찍한 기업. 2007년.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기업에 흥미를 느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찰리와 내가 찾는 기업은 A.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하고 B.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C.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D.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고자 하며 경영진이 우리 동업자가 될 때는 지분 80% 이상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이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이 지분을 소량 사들이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한 것보다는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일부를 소유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탁월한 수익률을 지켜주는 항구적 해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해자는 우리가 김해자 할 때 해자가 아닙니다. 모트라고 하는 성 둘레를 치고 있는 이런 호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의 방어를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 자연 방어막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워런 버핏의 얘기에는 해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면 자본주의 역학에 따라 경쟁자들이 그 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탁월한 실적을 유지하려면 낮은 생산 원가나 강력한 세계적 브랜드처럼 가공할 만한 진입장벽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견고해 보이던 해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로마 폭죽 같은 기업들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항구적 해자 기준에 따라 우리 관심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자본주의 창조적 파괴가 사회는 매우 이롭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해자를 계속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경영자가 있어야 높은 성과가 나오는 기업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탈락합니다. 물론 훌륭한 경영자는 어느 기업에나 소중한 자산이 되며 벅셔에도 훌륭한 경영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능력을 발휘한 덕분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창출되었지 평범한 경영자들이 맡았다면 절대로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슈퍼스타가 있어야 위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위대하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지역 최고의 내외과 의사와 병원을 세워 동업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병원의 장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의사가 떠나면 해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이라면 CEO가 누구든 해자가 유지될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에 속하면서 장기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바로 우리가 찾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태생적으로 성장성까지 갖추었다면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성장성이 높지 않아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풍성한 이익으로 비슷한 회사를 인수하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 번 돈을 그 회사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되게 실수가 됩니다. 유형 자산 이익률이 높은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도 이익 대부분을 장기간 재투자하면 높은 이익률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같은 기업의 원형이 우리 시즈캔디입니다. 시즈캔디가 속한 초콜릿 산업은 따분합니다. 미국의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은 지극히 적으며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브랜드도 여러 사라졌고 지난 40년 동안 미미하게나마 이익을 낸 회사도 3개에 불과합니다. 시즈캔디는 겨우 몇몇 주에서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초콜릿 산업 전체에서 나오는 이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1972년 블루칩 스탬프가 시즈를 인수할 때 시즈 캔디 연간 판매량이 1600만 파운드 혹은 7260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블루칩의 경영권을 보유했으며 이후 벅시와 합병했습니다. 작년 시즈의 판매량은 3100만 파운드 약 14,060톤이어서 그동안 연간 성장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50년 동안 시즈 가족이 키우고 이후 척 허긴스와 브래드 킨슬러가 강화한 항구적 경쟁 우위 덕분에 시즈는 이례적인 실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린 시즈 매출이 3천만 달러이고 세전이익이 500만 달러에도 못 미칠 때 2,50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당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은 800만 달러였습니다. 매년 몇 달 정도는 계절적인 자금 수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세전 ROIC는 60%였습니다. 두 가지 요소 덕분에 회사는 운전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현금 판매를 했으므로 매출 채권이 없었습니다. 둘째, 생산 및 유통 주기가 짧아서 재고 자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시즈의 매출은 3억 8,300만 달러, 세전 이익은 8,20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4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1972년 이후 회사의 실물자산 그리고 약간의 금융자산 확대에 우리가 재투자한 자금이 3,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모두 1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3,20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모두 벅셔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인세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매력적인 기업들을 인수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개시한 생산 활동이 60억 인구를 만들어낸 것처럼 CG가 개시한 현금 흐름이 오늘의 벅셔를 만들어냈습니다. 벅셔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성경의 지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미국의 CG 같은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 이익을 500만 달러에서 8,200만 달러로 증가시키려면 대기 성장 과정에 들어가는 자본이 4억 달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 운전 자본을 늘려야 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회사도 만족스러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세전이익 8,200만 달러를 올리려면 대개 순유형 자산에 4억 달러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전혀 손색 없는 실적입니다. 그러나 소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CG와는 엄청나게 다른 실적입니다. 사실상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계속 이익이 성장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물어보십시오. 좋은 기업이긴 해도 환상적인 기업과는 거리가 먼 예가 우리 플라이트 세이프티입니다. 이 회사도 다른 회사들처럼 고객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닌 회사에서 항공 훈련을 받는 것은 값싼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우리가 플라이트 세이프티를 인수했을 때 세전 영업이익은 1억 1,100만 달러였고 고정자산 투자는 5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우리가 인수한 이후 감가상각비가 모두 9억 2,3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적 지출은 모두 16억 3,500만 달러였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신형 항공기 모델에 맞춰 시뮬레이터를 들여오는데 대부분 지출되었습니다. 시뮬레이터는 한 대에 1,200만 달러가 넘어가기도 하며 273대를 보유 중입니다. 현재 우리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후 10억 7,900만 달러입니다. 2007년 세전이익은 2억 7천만 달러로서 96년 이후 1억 5,900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지만 추가 투자된 5억 900만 달러에 대한 수익률을 따지면 CG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따라서 수익률로만 측정하면 플라이트 세이프티는 훌륭한 기업이지만 이례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대부분 기업처럼 더 벌기 위해 더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규모로 투자하는 규제 대상 공익기업들이 바로 이런 유형에 해당합니다. 10년 뒤에도 우리 공익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겠지만 그러려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끔찍한 기업을 보겠습니다. 최악의 기업은 고속으로 성장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지만 이익은 거의 나오지 않는 기업입니다. 항공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이래로 항공사들은 항구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키티호크,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시승한 곳입니다. 키티호크의 성견지명을 갖춘 자본가가 있어서 오비엘이 비행기를 격추했다면 이후 자본가들이 큰 덕을 보았을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이후 항공산업은 끝없이 자본을 요구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항공산업의 성장성에 매력을 느껴 밑빠진 독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성은 혐오에 오랐습니다. 부끄럽게도 나 역시 1989년 US에어 우선주를 사면서 이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건넨 수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회사 주가가 폭락했고 머지않아 우선주의 배당 지급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착각 덕분에 항공산업에 대한 낙관론이 또다시 살아나던 1998년 우리는 큰 이익을 남기고 우선주를 팔아넘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팔고 나서 회사는 2000년이 오기도 전에 파산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지금까지 설명한 3가지 기업은 3가지 저축계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저축계좌는 금리가 이례적으로 높은 데다 해가 갈수록 금리가 상승합니다. 좋은 저축계좌는 금리가 매력적이고 추가 예금에 대해서도 매력적인 금리를 줍니다. 끝으로 끔찍한 저축계좌는 금리도 낮은 데다 이렇게 낮은 금리로 계속 예금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제는 고백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실수는 자문사나 이사회나 투자은행 간부가 권유해서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테니스에 비하면 이 실수는 자책입니다. 먼저 나는 하마터면 CG 인수를 무산시킬 뻔했습니다. 매도자는 3천만 달러를 요구했고 나는 2,500만 달러를 넘길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다행히 그가 물러섰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기회를 놓쳤을 것이고 13억 5천만 달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CG를 인수할 무렵 캐피털시티 브로드캐스팅을 경유하던 톰 머피가 내게 전화해서 댈러스 포트워스 MBC 방송국을 3,500만 달러에 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방송국은 캐피털시티가 포트워스 신문사를 살 때 딸려온 회사인데 상호 출자 규정에 따라 머피는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TV 방송국도 CG처럼 사실상 추가 자본 투자가 필요 없으면서 성장 전망은 탁월한 산업이었습니다. 운영하기도 쉬우면서 현금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머피는 당시에도 지금처럼 가까운 친구였고 비범한 경영자이자 탁월한 인간으로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TV 산업을 훤히 알고 있었으며 그 인수가 확실하지 않았다면 내게 전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머피는 내 귀에다 대고 사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2006년 이 방송국이 세전 이익은 7,300만 달러였고 내가 제안을 거절한 이후 벌어들인 이익 합계는 1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거의 모두 소유주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보유 부동산의 자본 가치가 약 8억 달러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거절했을까요? 내 두뇌가 아무 말도 없이 휴가를 가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동은 몰리 아이빈스가 묘사하는 어떤 정치인의 행동과 비슷했습니다. 그의 지능지수가 더 내려가면 하루에 2번씩 그에게 물을 뿌려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죠. 끝으로 1993년 나는 4억 3,300만 달러 상당의 버크셔 주식 A주 25,203주를 주고 신발회사 덱스터슈를 인수함으로써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회사의 항구적 경쟁 우위는 몇 년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수 대금을 버크셔 주식으로 지급한 탓에 내 실수는 복리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버크셔 주주들에게 발생한 비용이 4억 달러가 아니라 35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쓸모없는 기업을 인수하느라 현재 가치가 2,200억 달러에 이르는 버크셔의 지분을 1.6%나 내준 것입니다. 덱스터는 지금까지 내가 체결한 최악의 거래입니다. 그러나 장담하는데 나는 장래에도 실수를 또 저지를 것입니다. 기업 인수에 너무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바비 베어의 컨트리송 가사에 나옵니다. 함께 자라갈 땐 모두 미인이었는데 끼어보니 몇몇은 아니더라. 2011년 젖소를 키웁시다. 흔히 투자를 설명할 때 장래에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버크셔가 내리는 투자의 정의는 더 까다로워서 장래에 명목이익에 대한 세금 공제 후 더 많은 구매력을 받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에 따라 현재 구매력을 남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투자는 장래에 더 많이 소비하려고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내린 정의에서 중요한 추론이 도출됩니다. 투자 위험은 베타, 변동성을 가리키는 월스트리트 용어로서 주로 위험 측정에 사용됨. 베타로 측정할 것이 아니라 예정 보유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발생할 구매력 손실 확률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유 기간에 걸쳐 어떤 자산의 구매력이 매우 확실하게 증가하기만 한다면 그 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더라도 위험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보겠지만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자산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매우 많고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각 유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투자로서 MMF, 채권, 주택담보대출증권, 은행 예금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되는 투자가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베타는 제로일지 몰라도 위험은 매우 큽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이런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급 기일에 맞춰 원리금을 받은 경우에도 구매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짢은 실적은 앞으로도 영원히 거듭 나타날 것입니다. 화폐 가치는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간혹 일부 세력이 정부를 조직적으로 압박해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정부의 정책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화폐 가치 안정을 강력하게 원하는 미국에서조차 내가 버크셔 경영을 맡은 1965년 이후 달러의 가치가 무려 86%나 하락했습니다. 당시 1달러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지금은 7달러나 합니다. 따라서 면세기간이라면 채권 투자로 매년 이자를 4.3% 벌었어야 이 기간의 구매력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이자 중 일부를 소득으로 생각했다면 단단히 착각한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 같은 납세 투자자라면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위에 말한 47년 동안 미국 단기 국채를 계속 보유했다면 연수익률이 5.7%였습니다. 얼핏 보기에 만족스러운 수익률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평균 소득세율 25%를 공제하면 이 5.7%에서 나온 실질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득세가 명목 수익률 5.7% 중 1.4%를 떼어간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세금이 나머지 4.3%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세금이 괄호 열고 사람들이 주로 부담스러워하는 눈에 보이는 소득세보다 3배 이상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화폐에는 우리는 하늘님 믿는다, In God we trust 라고 쓰여 있지만 정부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작업은 모두 사람이 합니다. 물론 고금리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보상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1980년대 초에는 고금리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잘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리는 구매력 위험을 상쇄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채권에 경고 딱지라도 붙여야 할 지경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나는 금액 표시 증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벅셔는 금액 표시 증권을 대량으로 보유하며 주로 단기물로 보유합니다.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벅셔에서는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핵심 업무이며 이 업무는 절대 소홀히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우리는 주로 미국 단기 국채를 보유합니다. 이는 경제가 최악의 혼란에 빠졌을 때에도 유동성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지하는 유동성 수준은 200억 달러이고 절대적으로 유지하는 최소 수준은 100억 달러입니다. 유동성 확보 목적이나 당국의 규제로 보유하는 물량을 제외하면 우리는 수익 가능성이 이례적으로 높아 보일 때만 금액표시 증권에 투자합니다. 예컨대 정권펀드 시장이 분기에 일부 종목의 신용도 평가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우량 등급 채권의 수익률이 크게 상승해 막대한 자본 이득 실현 가능성이 보일 때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이용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월가의 주식 중개인 셸비 컬럼 데이비스가 말했던 풍자가 적절한 시점입니다. 과거에는 무위험 수익을 제공하던 채권이 지금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상승해 무수익 위험을 제공하는 채권이 되었다. 두 번째 투자 유형은 아무런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장차 다른 사람이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자산을 사들입니다. 17세기에는 튤립이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투자가 유지되려면 이런 매수자 집단이 계속 증가해야 하며 이들은 이런 매수자 집단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매수에 가담합니다. 이들은 자산 전체에서 나오는 산출물, 영원토록 전혀 나오지 않는 그 산출물의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장래에 다른 사람이 더 열광적으로 원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산을 삽니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금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자산에 대해 걱정하며 특히 지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투자 대상입니다. 이들이 지폐의 가치를 걱정한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금에는 두 가지 중대한 결점이 있습니다. 용도가 많지 않고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금이 산업용과 장식용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이런 용도로는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신규 생산량을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 1온스는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여전히 1온스일 뿐입니다. 금을 사는 것은 주로 향후 걱정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 믿음이 옳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금값 상승 자체가 금 투자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추가 매수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시류에 편승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은 나름의 실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당분간은 말이죠. 지난 15년 동안 인터넷 주식과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면서 합리적인 가설로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거품에 대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투자자들이 시장 가격 상승이라는 증거에 굴복하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한동안 증가하면서 이 유행도 한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부풀어 오른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터지면서 옛 속담의 타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시작한 일을 바보가 마무리한다. 오늘날 세계의 금 보유고는 약 17만 톤입니다. 이 금을 모두 녹이면 한 변의 길이가 약 21m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야구장 내야에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 현재 금 가격이 온스당 1750달러이므로 가치는 모두 9.6조 달러가 됩니다. 이 정육면체 금덩이를 자산 A라고 부릅시다. 이제 같은 금액으로 9.6조 달러로 자산 B를 구성해 봅시다. 이 돈이면 미국의 모든 농경지 매년 약 2천억 달러가 산출되는 땅 4억 에이커, 약 1.6조 제곱미터인 모든 농경지를 사고 나서 엑슨모빌, 즉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회사 16개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다음에도 약 1조 달러나 남아 돕니다. 이렇게 대규모 매수를 하고 나서도 돈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6조 달러로 B 대신 A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존재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존 금덩이 가치도 경이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높은 가격 탓에 현재 금이 매년 약 1600달러어치나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하려고 해도 이렇게 추가 공급되는 물량을 장식용 및 산업용 사용자 혹은 겁에 질린 개인이나 투기자 등 금 구입자들이 계속 소화해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동안 농경지 4억 에이커는 옥수수, 밀, 면화, 기타 농산물을 엄청나게 생산해낼 것이며 화폐가 어떻게 되든 값진 보상을 계속해서 산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엑슨모빌은 10중 8구 수조 달러에 이르는 배당을 주주들에게 지급할 것이며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자산도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이런 회사를 16개나 보유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러나 금 17만 톤은 100년이 지나도 크기가 그대로이며 여전히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합니다.
금덩이를 정성껏 쓰다듬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100년 뒤에도 겁이 질리면 금을 사려고 몰려드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현재가치 9.6조 달러인 자산 A가 100년 동안 증식되는 복리 수익률은 자산 B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두 유형,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투자와 아무런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 자산, 이 두 유형은 공포감이 극에 달할 때 최고의 인기를 누립니다. 개인들은 경제가 붕괴한다는 공포감에 휩쓸릴 때 금액 표시 자산, 특히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통화 붕괴가 두려울 때는 금처럼 산출물 없는 자산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2008년 현금이 왕이란 소리를 들을 때는 현금을 보유할 시점이 아니라 투자할 시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이 쓰레기라는 소리가 들리던 1980년대 초는 채권에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시점이었습니다. 두 살에서 대중이 따라붙을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내가 선호하는 투자 대상은 세 번째 유형으로서 기업이나 농장이나 부동산 같은 생산 자산입니다. 이 중에서 이상적인 자산은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신규 자본이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구매력 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산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산이 농장, 부동산, 그리고 코카콜라, IBM, 시즈캔디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예컨대 우리 규제 대상 공익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해야 하므로 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산출물 없는 자산이나 금액 표시 자산보다는 여전히 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뒤에 사용되는 화폐가 금이든 조개 껍데기이든 상어 이빨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지폐든 사람들이 일해서 번 화폐를 코카콜라나 시즈 땅콩 캔디와 기꺼이 바꿀 것입니다. 장래에도 사람들은 더 많은 상품을 운송하고 더 많은 식품을 소비하며 지금보다 더 넓은 주거 공간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산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끊임없이 교환할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업용 젖소들이 여러 세기 살아가면서 갈수록 더 많은 우유를 공급할 것입니다. 젖소들의 가치는 교환 매개, 즉 화폐 같은 게 아니라 우유 공급량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유를 팔아서 번 돈은 복리로 증식될 것입니다. 마치 20세기의 다우지수가 66에서 11,497로 증가했듯이 말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배당도 지급했었죠. 버크셔의 목표는 인류 기업들이 지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인류 기업을 통째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세 번째 유형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적을 낼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단연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좀 천천히 읽다 보니까 한 30장 정도밖에 못 읽었네요. 시간이 되면 앞으로도 이 책을 쭉 읽어드릴 테니까 잠이 안 오실 때, 그러나 어쩐지 공부는 하셔야 될 것 같을 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책 내용이 재밌어 보여서 직접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 번역이 물론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번역가이신 이건 번역자님께서 번역이 아니라 이 책은 편역하셨어요. 그러니까 뺄 걸 좀 빼고 한국 실정에 맞게 좀 더 더해주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하지만 역시 영어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웬만하면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영어 공부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책을 읽어드린 컨텐츠가 괜찮으셨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조회수를 보고도 판단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면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책을 읽고 살아야 되고,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것도 정신수양이 또는 명상에 도움이 되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면 같이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투자의 나침반이 되고 싶은 줄리어스 전 천영록 대표였고요. 또 봐요.